자,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자, 쇼터디 모의고사 행정학이고요. 기출, 네, 플러스 이제 변형과 예상 문제, 신작 문제까지 다 몇 문제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쇼터디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신작 문제, 기출 변형 문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가 많이 풀어서 나의 구멍을 메꿔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리더십 관련된 사례형 문제 기출이었죠. 2022년인가 3년인가 나왔죠. 국회의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 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직속 상급자인 A 과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기 시작했다. 그래서 B, C, D가 과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 예, 겁나 배려 안 하는 꼰대 느낌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 관심과 배려, 이거는 무슨 리더십이죠? 섬김이 섬김.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며 근무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 안 했습니다. T입니다. T, MBTI T예요. T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C 과언은요,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창의성을 발휘해달라. 창의성.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지적 도전의 계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리더십을 촉매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 D 과언은요,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을 비전까지 제시해야 돼요. 이러한 리더십을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러한 섬김, 촉매, 영감적 리더십을 포괄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다. 번스와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내용은 구성원의 동기, 가치, 신념까지 변화시키는 리더십으로서 구성원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영감도 줘야 되고 지적으로 자극까지 해줘야 되고, 그죠? 개별적으로 배려까지 해야 됩니다. 개별적 배려,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고취시켜야 됩니까?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번스와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러면 블레이크는요?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망 이론이다. 관리망 이론, 이런 것들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잉크색도 노란색으로 좀 바꾸고,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입니다. 이거는 과업에 대한 관심, 소위 리더십을 생산성과 과업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인간 중심으로 요 생산성과 인간을 두 축으로 분석을 해서 무관심, 인간 중심, 과업 중심, 타업형, 이상형, 이렇게 5가지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요 관련된 사례는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또 나왔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이죠. 리더의 스타일을 어떻게? 리더의 스타일, 과업이냐 관계냐, 그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리더의 스타일을. 그리고 이제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그러죠. 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지위 권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상황이 매우 유리하다 혹은 매우 불리할 때는 요 과업 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관계 지향적은 그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다. 그래서 과업 특징은 그 상황의 호의성 자체가 매우 유리하거나 혹은 매우 불리할 때는 리더의 스타일은 과업 지향적 스타일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피들러, 상황 적응적. 그 다음에 허쉬와 블랜차드의 3차원적 리더십이다. 자, 요거는 허쉬와 블랜차드예요. 그래서 이제 3차원적 리더십. 그래서 이것도 상황적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리더도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리더십인데요. 그러면 구성원의 어떤 성숙도 혹은 준비도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3차원이죠. 과업 행동, 그 다음에 관계 행동, 또 뭐 있죠 마지막? 구성원의 성숙도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 준비도, 이 세 가지가 요소를 의미한다. 3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과업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task behavior죠.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관계 행동이죠. relationship. 그래서 리더가 부하에게 어떤 심리적인 지지라든가 격려,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성숙도, 준비도, 이건 뭡니까? 구성원의 능력,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능력, 그죠? 지식이나 기술도를 말하는 거죠. 의지, 뭐 자신감, 책임감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숙도가. 그러면 성숙도가 높을수록 리더의 통제는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다? 그러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성원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성숙도가 낮은 R1형이라고 보는데, 요건 이제 무슨 형이다? 성숙도가 낮다? 지시형. 그죠? 네. 지시형이라고 합니다. 지시형. 그래서 이때는 자, 리더 역할은 뭡니까? 지시형. 리더의 역할은 구체적인 지시, 감독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숙도가 낮은 정도, 성숙도가 중간 정도가 되면요, 지시형이 아니라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형.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 설득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 그럼 이제 참여형, 이렇게 참여형, 그 다음에 위임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형이라는 것은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다.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맞는 이론은 리더십은 없다. 따라서 구성원의 준비 수준에 따라서 리더십을 어떻게 가야 된다? 조절해 가야 효과적이다. 그죠? 준비 수준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코칭, 뭐 자기주도 강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그럼 이제 3차원적 요 관련된 3차원적 그 블렌차드의 3차원적 리더십 이론에서 핵심은, 시험 포인트는 뭐다? 구성원의 그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진다. 이런 유형,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네, 3차원적 리더십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계 행동, 과업 행동에 따라서 리더 유형이 정해진다. 리더 유형이 도식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예. 그래서 요 말을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유클의 다중연결 리더십이요. 유클의 다중연결 리더십. 유클의 다중연결 모형입니다. 말 그대로 리더십은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다. 상황적 리더십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리더십은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어떤 리더의 행동, 여러 상황 요인이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통제 가능한 요인,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조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 과업 지향을 말하는 거겠죠? 관계 지향, 변화 지향적 행동이다. 그 상황 요인은, 그죠? 일부는 통제할 수 없다. 일부는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입니다. 어떤 조직의 정책, 자원, 과업의 구조와 정도를 말한다. 외부 환경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리더의 행동은 이 성과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요인들이 다시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성과 결정 영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성과 결정 자체 어디에?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중 연결 구조. 요게 핵심어구죠. 다중 연결 구조. 그래서 이러한 다중 연결 구조 속에서 리더의 역할은 뭡니까?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과 결정 요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정 역할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시험 포인트는 뭡니까? 유쿨의 다중 연결 모형은 리더의 어떤 상황 간의 다차원적 상호작용 이런 말들 이게 강조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사례형 문제가 자 이번에는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에 자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5가지 리더십 유형이 있다. 자 사례형 문제예요. 자 땡땡 지자체 도시행정과 팀장 A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신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아니에요. 자, 팀의 과업 성취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에 매우 집중한다. 하지만 팀원들의 소통, 감정적인 배려에는 관심이 적다. 그죠?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 복지보다는 결과 중심의 조직이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에 비춰볼 때 과업형 관리에 해당합니다. 과업형 관리. 그래서 과업형 관리. 그러면은 유형별로 좀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사안에서처럼 성과에 집착한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요 과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 이거예요. 그죠? 과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고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 인간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 그죠? 그럼 어디입니까? 과업형이다. 과업형. 그죠? 자, 그래서 과업형 리더십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머지 무관심형은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과업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죠? 관심도라고 봤을 때 무관심형은 어디입니까? 과업과 인간 모두에 관심이 없다. 요거예요. 무관심형.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만 업무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형은 구성원에 대한 배려도는 많지만 과업 성과는 미흡하다. 그럼 어디입니까?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높아요. 내 과업 성과는 미흡하다. 그죠? 이게 무관심형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형 여기가 친화형이 되겠죠? 과업형은요. 성과 효율은 중시하지만 그죠? 인간관계는 무시한다. 이게 이제 과업형이 될 것이고 중도형 절충적인 것이고 팀형 이상형이 바로 여기죠. 팀형. 과업과 인간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다. 그죠? 최적의 성과와 높은 만족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팀형 이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각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은 사례형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2024년도 자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문제였죠. 자 1번 문제에서 만족 모형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만족 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의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그렇죠? 예, 그 사이먼, 사이먼드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영어로 말하면 bounded rationality 개념에 기반한다. 그 뭔 말이에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만족 가능한 대안을
만족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최종 모형, 드로, 에치오니의 접근 방식이죠. 비정형적인 정책 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한다. 합리성과 초합리성에 대한 결합이다. 초합리성의 결합. 즉 직관, 다른 말로 직관과 통찰 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 코헨, 마치, 올센 등이 주장했죠. 고도의 불확실한 조직 상황 하에서 정책 결정 양태를 설명한다. 키워드는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우연하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만나서 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관료 정치 모형,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 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한다. 자, 요 말은 관료 정치 모형이 아니죠. 관료 정치 모형은 뭡니까? 의견이 동일한 행위자들이 아닙니다.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 이게 아니에요. 의견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진 관료자들이 타협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관료 정치 모형이다. 의견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자, 관료 정치 모형은 앨리슨 제3모형이라고도 하죠. 다수의 행위자들이 서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정치적 협상, 흥정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은 다른 말로 통일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뭐의 산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타협적, 정치적인 산물이다 이거죠. 따라서 특징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 떨어지겠죠? 일관성 없고요. 예측 가능성은요? 보장이 됩니까? 예측 가능성도 당연히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관료 정치 모형,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 이거 아닙니다. 연합 판단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점증 모형, 대표적인 학자 린드블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럭저럭 나아간다. 그럭저럭 나아간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modeling. modeling이죠. modeling. modeling through.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modeling through. 정답은 4번이다. 독자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 예산제도 등장 순서 옳게 나열한 것. 이렇게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기출이다. 자, 순서는요. 일단 언제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을 기억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품목별이죠. 품목별. 그 다음에 이제 성과주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품성, 그죠? 계획 예산제도가 다음이죠. 품성, 그 다음에 PBS, 계획 예산제도, PPBS, 그 다음에 연기준, 그 다음에 결과지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결과지향.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 품목별은 등장 시기가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입을 중심으로 한다. 투입 중심. 성과주의는 PBS. 언제? 1949년 트루먼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 예산은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이에요. 사업 목표 중심. 계획 예산 PPBS.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제도는 1979년. 이런 문제 나올까요? 요 카터 대통령 때입니다. 전년도 예산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특징은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둔다는 거죠. 매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결과지향 예산입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을 했다. 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결과지향, 즉 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자 기억할게요. 품목별 예산제도 투입 중심이고요. 1920년대고요. 통제지향이다. 통제지향 요 특징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49년 능률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예산 제도와 이 핵심 특징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계획 예산, 계획과 목표를 지향한다. 연기준 예산 제도, 우선순위 중심, 절감을 지향한다. 결과 지향 예산, 그죠? 가장 최근입니다. 성과 기반 예산 제도다. 자, 이런 것들 알면 맞추고 모르면 절대 못 맞추는 문제,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기도 알아야 되고 핵심 특징까지도 같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게 뭐냐 이거죠. 뭐예요? 이런 문제도 꽤나 까다로울 수 있다. 그죠? 자, 국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세에 대한 세목 등을 그걸 알아야겠죠. 국세 뭐가 있죠?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1번 맞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다 국세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는 국세이기도 하면서 무슨 소비에 과세를 매기는 거죠? 개별 소비세? 사치성 소비입니다. 개별 사치성.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그래서 국세에 기존 국세에 부과하여 목적세를 부과한다. 목적은 농어촌 지원 목적이죠. 농어촌에 대한 지원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맞다 이거죠. 왜? 재산세는 이거 강남구세, 즉 시군 자치구세 맞죠? 재산세. 강남구세 이거 재산세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는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 그죠? 등록면허세 역시 등록면허세도 자치구세. 그래서 강남구는 뭐죠? 자치구다. 자치구 따라서 맞다. 기장군세죠. 기장군세 3번. 자, 먼저 이제 지방소득세는요. 시군 자치구세 기장군이기 때문에 맞죠. 지방교육세 요게 틀린 거죠. 요건 도세, 즉 광역자치단체세다 이죠. 광역자치단체세. 기장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뭐가 맞죠? 부산 광역시세는 맞죠. 자, 부산 광역시세에는 해당한다. 지방교육세는. 하지만 자, 기장군세 하면 틀린 거예요. 하지만 4번 제주특별자치도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역할 수행하죠. 네, 제주특별자치세.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도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적절하다 이거죠. 창원시세 역시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도 기초자치단체세가 맞고 자동차세도 기초자치단체세 맞죠? 창원시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그죠? 창원시 맞잖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표로 정리해야 되죠. 개별 소비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입니다. 두 가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다 지방세고 목적세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다. 다만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세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지방교육세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세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표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오니까 표를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역,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그죠? 법률안은 국회의원, 정부가 제출할 수 있죠? 하지만 예산안은 누가만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그럼 국회는 뭐예요?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정부만 제출 가능하다. 그래서 기역지문, 옳은 지문 되는 것이고요. 니은 지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 지문도 맞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아니고요. 법률안에 대해서. 그죠? 법률안에 대해서만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예산안은 제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국회 의결로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자, 예산안 국회 의결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 디귿지문.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는가?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맞지만 예산안은요? 예산안은 공포 절차 필요합니까? 공포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국회 의결만 거치면 의결되면 바로 확정입니다. 그죠? 공포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리을,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자, 갖고 있습니까? 자,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 의결권이 아니라 심의 거부권 갖고 있습니까?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지만 심의는 헌법상 의무이며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의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권. 국회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거부할 수 있어요? 심의 거부할 수 없다 이거죠. 심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 법률안은 국회의원, 정부 모두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누구만?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니은 지문에서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 불가다. 디귿 지문에서 예산안은 공포 절차 필요 없다. 국회 의결로 그냥 확정되는 것이다. 리을,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 의무는 있다. 하지만 거부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주민소송제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이것도 2024년도 기출이고요. 1번,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서 그만두게 하는 제도죠. 이건 주민소송제가 아니라 뭐죠?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 그냥 소환입니다. 주민소환제예요. 그래서 임기 중에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이, 그죠? 대통령도 파면시키는데, 그죠? 예. 그죠? 지방자치단체 장 하나 날리는 건 문제도 아니죠. 주민 소환제에 대한 설명이다.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직접 민주주의 수단이다. 이 근거 법률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주민 소송제가 아니라 주민 소환제고요.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 역시 주민소송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주요 안건 해결 어떻게? 투표로. 주민 투표제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서 파면시키는 제도 역시 주민 소환제에 대한 내용이죠. 4번 주민이 감사 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소송제다. 그래서 주민의 이런 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 재무회계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 어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 이 특정 예산 집행이 불법이다 라고 감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 자체가 특정한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아요.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감사 청구하고요. 근데 감사원 뭐 등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어디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덥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의 권한을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이건 역시 주민 소환제 혹은 이제 주민 투표제 등으로 보이네요. 주민 소송제 설명은 정확히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민 투표제. 자,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제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자, 1번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죠. 왜? 품목별 예산은 그 품목별로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한다. 즉 지출 어떤 내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남용, 유용 등을 방지하는 데 유리한다 이거죠. 투입 지향적인 예산 제도인가?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즉 무엇을 얼마나 쓸 것인가. 즉 투입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 투입.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대표적이죠.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등이죠. 사무용품비 등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성과, 그죠? 산출. 이게 고려 대상입니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죠. 왜?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다. 우선순위 파악도 곤란하고요. 근데 투입 지향적 예산 제도는 맞다.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3번 지문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합니까? 틀렸죠. 왜? 방금 말씀드렸죠.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즉 항목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단위나 정책 목표별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순위 비교라든가 정책 효과 분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용이하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이랑 관련성 있는 지문이죠. 예산 지출의 적법성과 정밀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획, 정책 우선순위보다는 회계적인 통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무 통제 중심의 예산이다. 그래서 재무에 대한 통제 중심이다. 의 예산이 바로 품목별 예산 제도다. 5번 의회 예산 심의가 용이할 수밖에 없다. 왜? 항목별로 예산이 명확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밀한 심의와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향점 투입 중심이고 통제 지향이다. 이런 것들 핵심 어구죠. 합법성이 중시된다.
그래서 유용, 그죠? 예산의 유용, 남용 방지될 수 있죠. 장점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의회의 심의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성과 분석이 어렵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지방자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작년 기출입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13조. 주민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실거주,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주민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즉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1번 은근히 많이 틀려요. 네, 1번 이거 맞는 지문인데 은근히 이거 오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 지문이요. 2번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 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이양받았잖아요. 전래권설 입장이다. 전래권설. 그럼 고유권은요? 자, 고유권설이라는 것은 지방자치권이 주민의 자연권이나 그죠? 고유한 권리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지방자치권 자체가 자연권, 고유 권리라는 입장이다.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그런 자치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2번 틀렸고요. 3번 특례시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특례시 자치구 설치되어 있습니까? 특례시라 함은 인구 몇만 이상?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기초자치단체 고향 특례시 기억나시죠? 자치구는 어디만 설치되며?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같이 특별시, 광역시의 하부 행정구역에 인정되는 게 자치구죠. 특례시는 자치구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 특례시는 자치구 설치 불가입니다. 설치되어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이것도 그죠? 고유권설, 전래권설 개념을 계속 묻고 있네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권리, 고유권설. 전래권설은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전래권설 입장이다. 5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 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죠. 사무의 범위 뭐예요? 주민의 복리와 재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복리, 정확히 말하면 복리에 대한 증진 업무. 그 다음에 지역행정이에요. 지역행정. 지방사무예요. 지방사무. 외교 국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고유사무죠. 국가 고유사무다. 혹은 국가자치사무라고도 하죠. 국가자치사무. 그래서 외교 국방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관할이 아닙니다.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고 있죠? 네. 핵심 개념, 고유권설, 자연발생적이다. 전래권설은 위임받았다. 국가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래권설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국가가 위임한 만큼만 행사할 수 있다. 자치권 행사를요. 혼합설은 이제 절충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례시에서는 자치구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나왔죠? 요게. 100만 이상, 그죠?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행정적 특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급의 일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사무권한이요. 일부 광역시 수준의 사무를 부여하고 있다. 요것 또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죠? 그래서 자치구는 광역시, 그죠? 광역시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지금 폐지됐죠. 단체 위임사무는 없어요. 기관 위임사무로 대체됐다. 기관 위임사무,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건 발급 같은 거는 기관 위임사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는 주민복지, 지역개발,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등이 있다 이거죠. 국가고유사무는 외교, 국방, 통화다. 중앙 정부만 수행할 수 있다. 외교, 국방, 조세정책, 국토방위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군대가 있나요? 없죠. 예비군이라고요?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토방위 예비군이 아닙니다. 국가고유사무예요. 자, 특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자, 요거 예상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신작 문제. 특례시는 자치구 설치할 수 있다? 자, 옳은 거죠? 1번 맞아요? 틀렸죠?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죠.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나 일반시보다 행정권한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광역 수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정답이에요. 특례시에는 도의회 입법권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 또 예상 문제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건 발급은 기관이임사무라 했죠. 기관이임사무. 나머지 복지정책, 쓰레기, 청소, 마을버스 노선, 공공하수도 등은 그죠? 자치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 여건 발급은 기관 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하는가.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 강조. 이거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단체 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된 단체로서 법률에 따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에 중점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다는 겁니다. 2번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것도 자 단체 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 자치. 주민자치는요. 영국, 미국 중심이 영미권 중심이에요. 유럽,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가 단체 자치 중심의 모델이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2번 지문 어쨌든 틀린 지문이에요. 3번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그죠? 이게 주민자치의 핵심이다. 주민대표성과 민주성. 그래서 주민의 자발성, 그 다음에 참여성, 그 다음에 민주성 등을 강조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혹은 간접 참여를 통해 지역을 스스로 운영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3번이고요.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례설, 수탁설에 기초하는가? 이건 이제 뭐의 이론이죠? 지방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의 기초 이론입니다. 주민자치는 오히려 자연권적, 고유한 자치권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전례권, 뭐 수탁설이라고도 하죠. 전례권설은 단체자치의 이론적 기반이다. 그죠? 위임된 것은 전례설, 수탁설이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5번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것도 틀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적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자체, 지방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다. 그죠? 단체자치이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 그죠? 기초 이념, 그죠? 그
그다음에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지역도 알아야 된다. 관련 이론까지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야겠죠. 표로.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 강조한다. 단체자치,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기초 이념은 주민자치는 자영권, 그죠? 단체자치는 오히려 전래권서이라 보시면 되겠죠.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주민자치의 특성. 자,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주민의 대표성, 참여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자치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가 이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그죠? 주민자치, 자연권, 민주주의 원리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독립성이 바로 단체자치라고 그랬죠. 주민자치의 특성이 아니다. 네. 주민 등록된 자가 지역자치 참여에 대한 주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쟁점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조문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역시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199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3항. 2번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겸직할 수 있다. 예외적이지만 겸직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거죠. 2번도 맞다. 3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전체가 전체이지만 그죠?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역의 일부만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5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죠? 행안부 장관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국무총리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장관의 승인이다. 그래서 내용이 틀렸죠. 그래서 국무총리 승인이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이거죠. 자, 됐죠? 그래서 또 예상, 기출 변형 문제, 국무총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의 승인 아니라 그랬죠? 국무총리 승인 아니라 그랬고 지방의회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자치구 단체장에 반드시 장을 맡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성지자체의 단체장이 반드시가 아니에요. 겸직할 수 있다. 그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부 구역만 포함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지문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 이 말이 자 구성자치구 단체장이 반드시 장을 맡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네, 반드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자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래서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다 이거죠. 당연히 비공식적 참여자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어야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영향력,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비공식적인 참여자다. 언론, 유튜버들이 대표적인 예다. NGO,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 지금 보시면 시민단체,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그랬죠. NGO. 시민 여론을 동원해서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 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 뭐 이제 학원 강사님은 이제 탄핵 반대하다가 빡쳐가지고 언론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한길 뉴스 네. 구독,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의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 2번 질문이요. 정당, 이게 공식적 참여자예요?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앞부분 틀렸네요. 그죠? 네. 비공식적 참여자. 그래서 뭐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법률상의 정책 집행에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 과정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참여자로서의 기능은 있죠. 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 참여자는 아니다. 자, 사법부가 공식적 참여자죠? 그렇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지방정부 다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게 맞죠.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정책의 합헌, 뭐 적법성을 판단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뭐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요, 행정소송 판결 등이 있다. 자, 이익 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 맞습니다.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익 집단, 영어로 로비 그룹이라고 하죠. 그 전형적인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인 참여자를 구별하자. 그죠?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거. 자,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 예산 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 원칙에 대한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자, 기억 보시면 사업 계산,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행정부에 의한 계획의 원칙, 즉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전통적 예산은 회계 통제가 중심이라면 현대 예산은요, 계획성과의 유기적 연결,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게 바로 현대적 예산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획성, 그 다음에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겠죠? 중시하는 현대 원칙이다. 현대 예산의 원칙이다. 자, 니은 지문이요. 그래서 기억 맞죠? 계획된 예산. 자, 니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예산의 완전성, 목적성 등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세입, 세출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 정확성, 다른 말로 과다, 징수, 금지죠. 전통적으로 고전적인 세입, 세출 통제 중심이다. 통제 중심.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렸다는 거죠. 디귿.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투명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보고 책임이에요. 보고 책임이 중시되는 게 바로 현대적 예산 원칙입니다. 자, 성과관리, 분석 기반 예산 운영을 강조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현대적 예산 원칙이고요. 예산 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거 명확성 원칙이죠.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다. 그래서 명료성, 단순성은 전통적으로 의회 심의나 감시의 용이성을 위해 강조되는 거다 이거죠. 현대 예산은 오히려 복잡하더라도
비교하자. 현대 예산은요, 명료성, 단순성 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어디에 성과 중심에 강조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사업 단위 분류 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었고요.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다. 그죠? 현대적 계획, 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성, 계획성과의 연결, 책임성, accountability요, 효율성 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예산 편성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성의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항목별로만 지출돼야 된다. 항목별 지출 통제, 전통적 예산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특별회계 원리, 특별회계 제도다. 그래서 예산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1번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그렇지 않다.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자율성과 탄력성, 자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탄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집행부서에 있어서 대해서 재량을 억제하기보다는 지출의 목적성 강화가 주된 기능이다 이거죠. 따라서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책임성 제고와는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1번 질문 틀렸어요. 요 기출입니다. 2번 예산 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예산 단일의 원칙을 준수하기 더 힘들죠? 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단일 예산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 예산 단일의 원칙이란 하나의 예산의 모든 수입 지출을 포함시킨다는 개념인데 특별회계는 그와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산 단일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지가 않고 오히려 불리하다 이거죠. 2번 질문 틀렸고요.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설치한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명령, 불령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4번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구분되어서 별도로 운영된다. 통일성, 예산의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회계는 회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예산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통합적 관리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 파악과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 제도가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설치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 예산 통일성,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따라서 예산 복잡성은 증가될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자, 신행정학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추구했던 것은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신행정학이 추구했던 개념. 1960년도 신행정학 60년대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다? 인종 갈등, 월남 좀 박살났죠. 그 다음에 민족 차별 등 이러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신행정학의 행정이 가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신행정학.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적합한 사회적 적실성. 사회적 적실성이에요. 다른 말로 현실 적합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적실성 혹은 현실 적합성. 이게 이 요건들을 갖출 것을 요구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 social equity 이런 것들입니다. 즉 현실 사회 문제에 현실 적합성, 현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행정의 실천적인 요구가 주문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5번. 나머지 지문들은요. 1번. 행정의 탈정치화 언제예요? 고전적 행정학의 가치죠. 행정의 탈정치화. 그래서 행정은 정치와 분류돼야 된다. 어디에서? 신공공관리론에서. 2번, 3번은 행태론이죠. 가치와 사실의 분리, 논리실증주의. 그죠? 행태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 가치 중립적 분석을 강조하는 거고요. 논리실증주의 마찬가지로 과학성, 실증성을 강조하는 철학, 논리실증주의. 절약과 능률 이런 건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시한 행정가치이다. 신행정학, 현실 적합성 혹은 사회적 적실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실천적으로 행정의 실천적 요구를 더 강조했다. 사회 적실성, 대응성, 처방성을 강조했다. 신행정학의 핵심적 가치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신행정학 배경, 그죠? 사회적 문제, 행정의 현실 부적합성에 대한 반성에 따라서 등장한 이론이 신행정학이다. 주요 인물 드와이트 월도, 프랭크 마리니, 사회적 적실성, 형평성, 인본주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가치를 개입해야 된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단순한 능률 추구를 넘어서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현실 대응성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정책 지향적, 그 다음에 가치 개입을 지향하고 있다. 행정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아시겠죠? 자, 1시간을 훌쩍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새로운 문제 가지고 기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계속 문제들을 만들어서 또 강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